이 부부는 복권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하지만 1등의 설렘은 금세 비극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물 중 하나이죠. 오페라 하우스는 1959년에 착공해 3년의 공사기간과 공사비는 약 700만 호주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어졌죠. 또한 원래 예산에서 금액이 반복적으로 초과하였습니다. 1960년 호주 정부는 오페라 하우스의 기금 마련을 돕기 위해 복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질은 그의 아내 프레디와 두 자녀와 함께 시드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1960년 6월 1일, 바질의 가족은 현재 금액으로 약 40억에 달하는 금액에 당첨되었고 가족의 인생은 크게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주에서는 익명으로는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었죠. 불행하게도 복권 당첨자를 숨기는 것은 관례가 아니었고 투명한 복권 판매를 늘리기 위해 프라이버시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바질은 당첨된 복권과 함께 포즈를 취했고 신문 일면에 공개되었죠. 헝가리 이민자이자 공장 노동자인 스티브는 바질의 우승 이야기를 읽게 되었고 큰돈을 갈망하던 스티브는 그 후 5주 동안이나 바질의 집을 지켜보며 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죠. 1960년 7월 7일 오전 8시 30분 그레임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평소 그레임은 집에서 300m 떨어진 사거리에서 가족의 지인인 필리스를 만나 그가 그레임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었죠. 그러나 필리스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스티븐이었죠. 스티븐은 그레임에게 필리스가 몸이 좋지 않아 대신 나왔다고 말했고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레임은 부득이하게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8시 40분쯤 필리스가 도착했지만 이미 그레임은 사라진 후였죠. 그레임이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자 부모님은 아이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레임이 집을 떠난 지 70분 후 한 남자가 그레임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경찰은 그레임의 집에 도착했고 전화가 울렸을 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고 스티브는 그레임을 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절하였죠. 경찰은 그레임의 아버지인 척 전화를 이어받았고 스티브는 오후 5시 이전까지 약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면 아이가 상어에게 먹힐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는 오후 5시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티브는 밤 9시 37분에 다시 전화를 걸었고 다른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종이봉투 2개에 돈을 넣으라고 지시를 내렸고 더 이상의 지시도 없이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스티븐의 전화는 없었습니다. 납치 첫날 경찰은 아이의 집 근처의 모든 집과 주변 모텔과 항구 주변까지 가능한 모든 곳을 수색하였죠. 여러 범죄자들이 조사를 받았고 휴가 중인 경찰들마저 이 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TV에 출연해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레임이 납치된 지 24시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시드니 외곽 고속도로 근처 수풀에서 그레임의 가방이 발견되었죠. 수색은 계속되었고 수백 명의 경찰과 군인이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불과 3일 후 그레임의 가방이 발견된 곳부터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그레임의 모자와 교과서, 도시락 가방 등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레임의 공식 포상금 전단지가 배포되었죠. 그레임의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경찰은 부모님에게 아들이 납치되기 며칠 또는 몇 주 전까지 수상한 사람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프레디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지 며칠 후 유럽식 억양을 가진 남자가 문을 두드렸고 그 남자는 보그너가 집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그런 사람은 이 집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그 남자는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 남자가 매우 의심스러워 보였죠.
그레임이 납치된 지 5주 후인 1960년 8월 16일 수사는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공터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에 의해 그레임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죠. 그레임은 묶여 있었고 재갈이 물려 있었으며 체크문이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레임은 실종된 지 24시간 안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증거는 많이 남아 있었죠. 그레임의 옷에서 발견된 페키니즈 털, 그레임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는 자라지 않았던 두 그루의 사이프러스 나무잎, 그레임의 몸에서 발견된 분홍색 몰탈의 흔적. 경찰은 이 새로운 증거들과 유럽 억양으로 말하는 남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이 아마도 가장 뚜렷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집을 찾기 시작했고, 경찰은 대중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죠. 그리고 10월 초 우편 배달부에 강력한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퀸즐랜드주 클론타프에 있는 스티븐의 집이었죠. 그레임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차로 10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두 그루의 사이프러스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집의 외부는 분홍색 몰탈이었죠. 또한 스티븐의 가족이 최근 페키니즈를 키웠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집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진을 발견했고 사진에는 스티븐의 아이들 중 한 명이 그레임의 시신을 덮었던 동일한 담요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그레임의 어머니에게 스티븐의 사진을 보여줄 수 있었고 어머니는 문을 두드린 사람이 스티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스티븐의 집은 이미 빈 집이었습니다. 그레임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알게 된 스티븐은 순진한 가족들과 함께 여객선을 탔고 영국으로 도주 중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스티븐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스티븐이 탄 여객선이 스리랑카에 정박했을 때 2명의 경찰관은 비행기를 타고 이미 스리랑카에서 스티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스티븐은 10월 10일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주와 스리랑카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었죠. 긴 청문회 끝에 범죄인 인도 명령이 내려졌고 스티븐을 시드니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된 스티븐은 그레임을 납치했다고 자백했지만 그레임의 죽음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븐은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납치를 은폐하기 위해 그레임을 차 트렁크에 숨겼고 나중에 그가 그레임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레임이 사망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보고서는 다르게 말했죠. 그레임은 둔기로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골절되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스티븐의 재판은 1961년 3월 20일에 시작되었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그의 재판은 9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수많은 관중들은 그를 상어에게 먹이라며 박수와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스티븐은 교도소로 보내졌고 복역 7년 후인 1968년 10월 6일 교도소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던 스티븐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그는 4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역사상 최초의 납치 사건이었고 호주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었죠. 호주의 복권 절차는 그레임의 사건 이후 변경되었으며 모든 복권 당첨자에게 익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